한반도를 중심으로 뻗어가는 한류의 열풍. 그 역사는 고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뛰어난 인재, 새로운 문물은 한반도를 떠나 바다를 건넜습니다. 험한 파도를 헤치고 이들이 내린 곳은 작은 섬나라. 화려한 문화의 꽃이 그곳에서 피어납니다. (1600여 년) 전 당신은 이 땅을 떠나 일본으로 건너가 신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당신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일본 오사카의 히라카타시, 그 한복판에 왕인이 잠들어 있습니다. 묘지 입구에 백제문이 들어서 있고 이 문을 지나면 왕인 묘가 있습니다. 마을에선 누구의 무덤인지 몰라 도깨비 무덤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뒤늦게 왕인의 묘라는 게 밝혀지면서 묘비도 세워졌는데요. 한때는 쓸쓸히 버려졌지만 지금은 이곳을 매일 쓸고 닦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분, 요시토메 씨입니다. 요시토메 씨는 30년 전 자신의 동네에 방치된 묘가 왕인의 묘인 걸 알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묘지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왕인을 통해 한국의 문화도 알게 되고 한국을 좋아하게 됐다는 요시토메 씨. 매년 11월이면 이곳에선 왕인 제전이 열립니다. 제전이 열리기 전날 요시토메 씨는 천자문과 노노를 무덤 앞에 올립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여기에 모셔져 있는 왕인 박사는 고대 백제로부터 일본국 응신 전왕 때에 오셨습니다. 왕인 박사는 일본 전왕에게 이런 천자문과 논어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요시토메 씨는 이곳을 일본 속의 한국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의 꽃 무궁화를 가져와 왕인 제전이 열릴 때마다 심어놓은 게 어느새 작은 동산을 이뤘습니다. 이곳을 처음 발견했을 때는 무척 지저분했습니다. 어떻게든 깨끗하게 만들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꽃이 좋지 않을까, 꽃의 맨션으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무궁화를 받아와서 많이 심었습니다. 11월 3일 문화의 날을 맞아 왕인묘에서 제사가 열립니다. 히라가타 시장을 비롯해 일본인들, 제일교포들, 그리고 한국인들도 참석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왕인을 통한 역사의 뿌리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축하 공연을 펼치는데요. 이들이 부르는 교가에도 왕인의 뜻을 이어받자는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와 달리 어린이들도 왕인과 한결 가까워 보이죠? 왕인의 나라 한국의 아름다운 동요 고향의 봄을 합창합니다. 참석자들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아낌없이 표현합니다. 아주 오래전 이웃나라 한국에서 건너온 왕인. 그의 뜻을 기르는 일은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연례 행사입니다. 지금처럼 한류의 붐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묵묵히 이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왕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일본 서기를 보면 왕인은 일본에 건너와 태자의 스승이 됐습니다. 에도 시대 중기 학자는 왕인을 일본의 4대 군자 중 한 분이라 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왕인을 기리는 축제가 매년 4월 영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봄날 축제의 행렬은 이어지고 나들이객들도 민속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합격을 기원하는 왕인 등도 보입니다. 왕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록은 조선시대에 들어서야 문헌에 등장합니다. 한치윤의 해동 역사를 보면 왕인은 일본에 건너가 일본 학문의 시조가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600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 하지만 이를 증명할 고대 기록은 이 땅에 단 한 줄도 남기지 못한 인물 왕인. 왕인은 과연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왕인을 일본에 오진 덴노가 초청에 가게끔 만든 계기가 바로 아지키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기록이 우리 삼국사기 백제조나 또는 일본 문헌들이나 당시의 중국의 문헌인 양서 동이전의 백제조를 보면은 확실하게 딱 들어맞는 사실로 되어서 아지키가 실존 인물이었고 사실에 어긋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한다면, 아지키가 천거한 왕인도 틀림없는 실존 인물이다. 반가운 얼굴 요시토메 씨도 축제에 사절로 오셨네요. 그가 렌즈에 담고 있는 물은 내력이 있는 물입니다. 왕인이 마셨다는 성천. 영암에서는 이 물을 마시고 목욕을 하면 성인을 낳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요시토메 씨, 물맛이 어떤가요? 맛있어요. 왕인 박사가 이 물을 마시고 머리가 좋아졌다고 들었습니다.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 바르면 훨씬 현명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먹고 바르고 성천 앞에서 떠날 줄을 모르시네요. 얼굴을 씻으면 미남이 될 것 같고요. 더 핸섬해지겠죠. 성천이 있는 영암군 성기동은 왕인이 태어났다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지금도 곳곳엔 왕인의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왕인이 가르친 제자들은 바다로 떠난 스승을 그리워하며 바위에 스승의 얼굴을 새겼습니다. 석상이 바라보고 있는 곳은 남도의 명산 월출산입니다. 그 아래로는 논밭이 보이는데요. 오래전 바다였던 이곳에서 왕인이 일본으로 떠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왕인 석상 옆엔 바위 틈 사이로 굴이 보입니다. 입구가 꽤 좁아 보이는데 이곳은 왕인이 홀로 학문에 정진했다는 책골입니다. 왕인은 이곳에서 밤낮 없이 책을 쌓아두고 공부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전을 바탕으로 왕인이 영암 출신이란 기록이 등장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져 사실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왕인이 일본에 가기 전 공부를 하며 후학을 가르쳤다는 문산제입니다. 왕인은 이곳 학문의 전당에서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 소문난 학식을 쌓았겠죠. 미흡한 기록에 구전이 전부인 왕인. 전설 같은 왕인의 실체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일본 도쿄의 중심에 있는 우에노 공원입니다. 이곳은 박물관을 비롯해 사적지들이 많아 역사 공부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공원 내 아주 한적한 곳에 2개의 비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비바람과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고즈넉하게 서 있는 2개의 비.
왕인을 기념해 세워진 것입니다. 1938년 일제는 왕인의 높은 공덕을 기리며 이 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비로 인해 한국에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조선 총독을 비롯해 친일파들이 비를 세웠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본이 내선 일체를 위해 왕인을 내세웠고 왕인은 조작된 인물이라는 거죠. 일본 교토 외곽의 오바타 신사. 이곳에 아주 특별한 궁사 한 분이 살고 있습니다. 일본 고대사학계의 태도로 한일 고대사 교류 연구에 일생을 바쳐온 우에다 마사키 교수입니다. 그가 소장한 여러 고문원 중엔 왕인과 그 후손들이 기록된 문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회풍조입니다. 나라시대의 한시집 회풍조엔 서문에서 왕인 박사가 일본의 문자 문화를 심어주었다는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일본 학문을 발전시키는데 왕인 박사가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왕인 박사의 후손을 보면은요, 그 후손 중에 가와치노 후미우지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문장을 쓰는 기록을 담당하며 외교에서도 매우 두드러진 역할을 했습니다. 후손이 있는 것을 보면 왕인도 분명히 존재했던 것이지요. 오사카 교육의 중심지 문교지구에 있는 왕인 신사입니다. 국가 사당으로 1년에 한 번씩 문화의 날에 제사를 모시고 있는데요. 일본인 궁사가 예를 갖춰 경건하게 인사를 올립니다. 궁사는 1년에 딱 한 번 신전을 열람하지만 오늘은 취재진을 위해 특별히 신전의 문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 신사는 하늘의 소원을 전하는 새가 잠시 머무는 곳으로 통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원의 대상이 된 신전 안엔 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왕인상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태어나 바다를 건너 일본에 온 왕인. 그는 이곳에서 신이 돼 있었습니다. 왕인 신사에서 한 학생이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이만큼 비석을 돌고 절을 하면 입시에 합격한다는 믿음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만큼이나 치열한 입시 경쟁을 치러야 하는 일본의 학생들. 그 무거운 어깨를 학문의 신도 모른 채 하진 않겠죠. 여기에는 유명한 소학교도 있고요. 또 교육열이 높은 지구이기 때문에 진하게 열성적이어서 유명한 학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학문의 신에게 기원을 하면 좋은 학교에 들어간다는 믿음이 있어서 신사로 참배를 하러 오는 분들이 아주 많이들 있습니다. 왕인 신사는 오래전에 불타고 새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신사 입구엔 아주 낡은 비석이 있습니다. 화재에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비석. 이 비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왕인이 지은 최초의 시가 이 비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효고현 다츠노 씨. 이 집은 에도 시대부터 지어져 500년 역사를 이어온 집입니다.
대대로 선조들은 마을의 관리를 지내며 높은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집에 살고 있는 후손 야세 씨. 조심스럽게 뭔가를 들고 나옵니다. 그가 들고 온 것은 족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족자에는 뜻밖에도 한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뜻은 언뜻 봐도 알아보기 힘든데 일본어를 한글로 쓴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이 글씨들은 무엇일까요? 조선 통신사가 마지막으로 온 때인가? 뭐 아무튼 오래전에 조선 통신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저희 집안은 300명에서 400명 가량 되는 조선 통신사들이 오면은 돈을 많이 들여서 접대를 했습니다. 융숭한 접대에 대한 뭐 보답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의미로 이것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일본 땅에 조선의 발전된 문화와 문물을 전하며 큰 인기를 누렸던 조선 통신사. 이들이 건네준 귀한 족자라니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걸까요? 후손조차도 그 뜻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읽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조선이라는 건 알겠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족자들이 여러 개 2층에 있었는데요. 그것들이 오래돼 가지고 벌레가 먹기도 하고 쥐가 또 이 오줌을 누기도 해서 어느 날 그것들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 불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야, 이거 뭐 어쩐지 훌륭한 글씨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태울까 말까 아주 굉장히 망설였어요. 한 줌 재로 사라질 뻔한 족자. 그 안에 담겨진 건 왕인이 지은 남파진가라는 시입니다. 대마도 역관이 조선통신사를 환영할 때도 통신사 사절단이 답례를 할 때에도 이 남파진가는 최고의 선물로 통했습니다. 인덕천왕의 즉위를 축하하며 쓴 이 남파진가는 일본이 자랑하는 정영시 와카의 효시가 됐습니다. 실제로 난파진가는 7세기 중엽부터 8세기까지 나무 표찰이나 대나무에 씌어져 목간의 형태로 많이 발견됐습니다. 또 여러 가지 도자기에 먹으로 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유물들은 현재까지 42개가 발견됐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은 왕인 박사의 난파진가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향유되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905년에 편찬된 고금 화가집을 보면 남파진가를 일본의 황실에서 붓글씨를 배우는 교본으로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맨 처음 왕인의 남파진가로 글자를 배웠던 것입니다. 남파진가는 57577의 음수율을 갖고 있는데요. 백제가요 정읍사도 7호조의 율격으로 지어졌습니다. 정읍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읍사는 여기에 보면은 달아 높이곰 돌아사 어기야 머리곰 빛이오시라 어기야 어강절이 다롱들이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5,7율조라든지 7율이라든지 이게 나와요. 결국 왕인이 이러한 그 백제인의 율조를 가지고 일본에 갔기 때문에 남파진에는 피는구나 이 꽃이 겨울 잠자고 지금은 봄이라고 피는구나 이 꽃이 하는 이 아름다운 아주 서정적으로 아름다운 깨끗한 그 시가를 읊지 않았느냐. 일본에 한자를 들여온 왕인은 이 한자를 가지고 일본의 문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향찰, 이두와 같이 한자의 음과 훈을 빌어 일본의 말을 표기한 건데요. 이는 일본어 가나의 기초가 되고 최초의 일본 문자가 됩니다. 10세기 일본의 왕실에서도 문자를 만든 왕인을 찬양했습니다. 왕인은 문자를 가지고 온 사람이죠. 말씨밖에 없던 일본인이 글자를 처음으로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야말로 왕인을 상징하는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말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그것을 쓰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의지를 전달하고 기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인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왕인입니다. 오사카는 과거 난파진으로 불렸던 도시로 난파라는 이름도 왕인이 지었다고 합니다. 대륙으로 통하는 중요한 선착장이었던 난파. 곳곳에 왕인의 자취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저기 어디쯤 왕인도 흘러왔겠지요. 그가 건너온 길을 따라 무수한 도레인들도 항구에 닿고 일본의 문화는 서서히 기지개를 켰을 것입니다. 왕인은 백제의 중심지가 아닌 영암에서 어떻게 일본으로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전남 영암군 상대포. 지금은 간척돼서 작은 호수만 남아있지만 고대 이곳은 한국과 중국, 일본을 잇는 국제무역항이었습니다. 당시 상대포는 영산강 물줄기를 따라 바다로 열려 있었습니다. 수많은 배들이 활발한 교육을 했고 왕인 또한 이곳을 거쳐갔을 것입니다. 최근 조사에 의해서도 왕인의 백길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박광순 교수에 따르면 왕인은 상대포를 출발해 오도 열도를 거쳐 오사카로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 길은 엔닌과 하멜이 거쳐간 길이기도 합니다. 썰물이 시작할 무렵에 자수형을 출발해가지고 오도열적으로 바로 가요. 그런데 그 자수형을 출발해가지고 오도열도에 닿는데 요즘 시간으로 계산해보면 약 30시간 정도, 이틀이 못 걸렸어요. 그리고 엔닌도 안도를 출발해가지고 오도열도에 닿는데 약 30시간밖에 걸리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연적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 백길이 있는데 그래서 이 백길을 나는 엔닌 그리고 하멜의 기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엔닌과 하멜이 돌아갈 때 이용한 백길이라고 하는데 왕인은 그보다도 앞서서 바로 이 백길을 해서 갔을 것이다. 실제로 왕인의 백길이 지나는 지역엔 고대 영산강 유역과 일본의 교류를 증명하는 유물들이 많이 발굴됐습니다. 이 유물들의 추정 시기는 왕인이 일본으로 건너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4세기에서 5세기 사이입니다. 특히 세발무늬 토기는 영산강 유역에서 많이 나오는 전형적인 마한계 토기인데 오사카 지역에서도 출토됐습니다. 당시 영산강 유역에 활발했던 대외 교류 상황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근자의 새로운 연구선 가다 보면은 405년이라고 하는 시점은 영산강 유역이 백제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면서 한참 발전해 나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백제에 밀려서 충청권의 마한 세력이 일본으로 진출하고 일본으로 진출한 마한 세력과 남아있는 마한 세력과의 연계 속에서 영산강 유역에서 일본으로 새로운 문물과 그 문물을 전한 사람들이 건너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흐름 속에서는 오히려 백제 중심지보다는 만의 중심지에서 많은 문물들이 5세기 중엽까지는 일본으로 전해졌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순리적인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영산강 유역에서만 존재하는 장고분. 앞쪽은 네모꼴이고 뒤쪽은 동그란 형태를 띠고 있는 이 독특한 무덤은 일본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일본에서는 이 전방 후원분이 응신천왕 때부터 거대한 크기로 발달하는데요. 이 무덤 안엔 왕이나 지역의 수장들이 묻혀 있습니다. 응신천왕은 왕인을 일본으로 초청한 왕이기도 합니다. 전방 후원분을 통해서 보더라도 당시 영산강 유역과 일본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에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 왕인 박사를 초청한 응신천황의 묘 옳습니다. 이 시기부터 일본은 처음으로 문자를 갖게 되었고 역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란 나라의 출발점이 된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지요. 왕인은 고대 영산강 유역과 일본과의 활발한 관계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러한 교류의 산물로 왕인은 일본으로 초청받아 일본의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일본이 문자를 갖게 되고 나라의 기틀을 닦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왕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왕인이 건너왔다면 그 후손들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취재진은 와카야마 현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대대로 왕인의 후손들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때마침 마을 주민 한 분이 옛부터 전해들은 왕인 신사터를 안내해 줬습니다. 여기에는 2단으로 돼 있었고 A쪽에서 제사를 지내고 아마도 들어오는 입구는 저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쪽에. 왕인 신사터로 지목된 곳,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신을 따라서 이곳에 왔다고 들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높은 곳에서 높은 힘이 이곳으로 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것밖에는 몰라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봐 주세요. 꼭 좀요. 높은 곳에서의 높은 힘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마을에서 규모가 큰 후지나미 신사를 찾았습니다. 신전에 제를 올리는 젊은 공사는 왕인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메이지 시대 각 지역의 신사들이 큰 신사로 합사가 됐는데 왕인의 신사도 이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에 이 근처에 고지 신사가 있었고 이쪽으로 합사됐다고 합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사라진 왕인 신사의 이름은 고지 신사였습니다. 그렇다면 고지와 왕인은 어떤 관계일까요? 이곳은 나라 시대에 행기 스님이 창건했다는 아미타지사입니다. 절 안엔 왕인의 후손들이 묻혀 있는 공동 묘지도 있습니다. 왕인의 후손들은 언제부터 이곳에서 어떤 이름으로 살았을까요? 마을의 행정 담당자가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내 보입니다. 이 책은 아미타지의 창건과 역사가 기록된 유래기입니다. 이 안엔 왕인에 대한 기록과 함께 마을의 역사도 담고 있는데요. 기록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긴 처음이라고 합니다.
조선 반도로부터 건너온 왕인 박사가 인덕천왕의 스승이 됐고 그러한 업적 때문에 이곳 아리다 군을 영지로 할당받았습니다. 그 후에 왕인의 일족들은 고지라는 성을 갖고 살았다는 내용이 있네요. 히라마스, 히라키라는 훌륭한 신하들에게 이 영지를 다스리게 했다는 내용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을 주민 히라마스 씨는 집에서 대대로 전해져 오던 사진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이 그림은 1900년대 초에 고지 신사를 그린 그림을 사진으로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히라마스 씨도 오늘 이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았습니다. 지금은 그 왕인 박사에 대해 거의가 다 모를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집안도 대대로 왕인 박사에 대한 것들이 전해져 내려오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왕인 박사라는 이름을 어디에 얘기를 해도 알지를 못해요. 지금의 나이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서운하긴 하지만은 그게 현실이에요. 고지는 높은 뜻 혹은 높은 스승이란 뜻의 왕인을 가리킵니다. 왕인을 비롯한 직계 후손들은 고지라는 성을 쓰고 이곳에 터를 닦았습니다. 당시 왕인이 올 때 함께 왔던 사람들처럼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와 정착한 이들을 도레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도레인들이 닦았던 터전에서 후손들도 지금껏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라마스 씨 집안엔 대대로 내려오는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비문엔 놀랍게도 히라마스 가문의 혈통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조상은 고지의 신하였다. 후세에는 잊혀졌지만 이곳이 도레인들의 터전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사카의 하비키노시 주택가. 이곳엔 백제 곤지왕을 모시는 아스카베 신사가 있습니다. 한때는 일본 천황가에서 직접 제사를 지낼 만큼 중요한 신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을 주민이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나카무라 씨는 자신이 도레인의 후손이라는 걸 알면서부터 신사 관리를 자처했습니다. 이 신사는 아스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신은 안전을 관장하기도 하고 농작물의 풍작을 관장하는 신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신들에게 마을 사람들은 의지를 많이 하고 안전을 기원하는데요. 그 뜻이 뭐하죠? 10월이면 제사 성격의 큰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나카무라 씨는 포도를 키우며 사는 농부입니다. 정성을 들여 키운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바다 건너 조상신에게 기원을 한다니. 이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나 봅니다. 처음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위화감이 들거나 낯설지가 않았어요.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 물론 오키나와 사람들도 생김새가 다 다르죠. 나카무라라는 성은 일본 전역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지금 방문하신 분들과 친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된 건 역시 닮아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 마을은 화산재 속에 뒤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척박한 땅은 바다를 건너온 선조들이 개척해 기름지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올해도 풍작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땅에도 바다를 건너온 신들에게도 하루하루 감사할 뿐입니다.
도쿄 사람들은 정가로 사는 것이 보통입니다. 5,000엔이면 5,000원에 사죠.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은 5,000엔이라면 4,000엔에 달라고 하거나 5,000엔을 주는 대신 뭔가를 덤으로 달라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깎지 않습니까? 왜 아니겠어요. 저희도 깎아달라고 하지요. 취재팀에게 한 사코 갖고 가라며 콩을 따주시네요. 정이 넘치는 모습도 우리랑 꼭 닮았습니다.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도레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우에다 교수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책 한 권을 꺼내 보입니다. 이 책은 815년 칸무 천황의 왕자가 고대 일본의 황족과 귀족의 계보를 기록한 신찬성시록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당시 수도를 중심으로 한 5개 지방에 1182개의 시족들의 조상을 계보로 정리한 책입니다. 일본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사본으로 대단히 귀중한 자료인데요. 이 책에는 백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만이 아니라 3분의 1은 고구려, 신라, 백제인입니다. 이 책의 조상 중에 약 3분의 1은 도레인인 것입니다. 일본 30대 비다츠 천황이 백제 왕족이라는 것도 신찬성시록을 통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비밀스런 문서엔 무수히 많은 도레인들의 기록도 함께 있었습니다. 왕인 박사의 배후에는 많은 도레인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왕인 박사 혼자서 일본 열도와 한반도의 교류, 교섭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왕인 박사 주변에는 이름을 남길 수는 없고 기록될 수도 없었지만 일본의 역사나 문화에 공헌을 한 도레인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취재팀은 왕인의 후손 중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남긴 또 하나의 인물을 찾았습니다. 바로 행기 스님입니다. 행기 스님은 나라 시대에 왕인의 직계 가문인 고지씨 가문에서 태어나 일본 왕실 최초의 대승정이 된 인물입니다. 일본 전역에 불교를 포교한 행기 스님은 토목과 건축의 승려로 통하기도 합니다. 선조들을 통해 유입된 토목 기술로 다리를 세우고 제방을 쌓아 민중들을 재난으로부터 구제했습니다. 왕인 박사 일행이 일본에 올 때 그리고 그 후에 도레인들도 마찬가지로 조선 반도의 문화와 기술을 일본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일본 속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웠습니다. 또한 왕인 박사 일행은 일본에 왔다 다시 돌아가려 하지 않고 신개척을 했습니다. 여기서 살며 이곳을 새로운 나라로 바꾸려는 의지를 갖고 뿌리를 내렸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당시 행기 스님이 민중들과 함께 쌓아 올렸다는 기와탑엔 무려 6만여 장의 기와가 사용됐습니다. 살아있는 보살로 불리며 민중들의 추앙을 받은 행기 스님. 기와장 하나하나에는 민초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왕인 박사의 전통은 후대인들에게도 계승돼 그들이 각 분야에서 대활약을 했다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왕인 박사의 한반도로부터 일본의 도래는 왕인 박사 한 사람이나 고대 시대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도레인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회에서 왕인 박사의 전통이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일본의 출발점에 백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것은 행기 스님뿐만이 아닙니다. 그 밖에도 많은 제일교포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를 계속해서 일본 사람들에게 이해시켜 정말로 일본이 두 번 다시 불행한 역사를 만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건 이랬으니 일산가 가이다 부르니 일본 오사카의 한 강의실. 시민들이 모여 강좌를 듣고 있습니다. 거물현 누루황 그래 뭐일까요? 우리나라 옛 서당에서나 봤을 법한 이색적인 풍경인데요. 훈장님 앞에서 천자문을 배우는 학생들. 벌열 백불장 그 속엔 제1교포와 일본인이 섞여 있습니다. 리듬을 타며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꽤 진지하면서도 재밌어 보이죠. 설명기시냐 뭐일까? 하이 천자문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책도 함께 읽고 있습니다만 이 리듬, 읊을 때 리듬 말이죠.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리드미컬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아주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아온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을 좋아하게 됐고 한국에 왔다 갔다 한 지가 한 20번이 넘을 정도예요. 이들이 매달 한 차례씩 모여 천자문을 배운 지는 올해로 3년째입니다. 한글과 한자를 익히며 한국에 대해서도 친숙하게 느끼는데요. 백제의 옛 터전에서 왕인이 맺어준 귀한 결실이랄까요. 제1교포들은 왕인이 전한 천자문을 읊으며 자긍심을 갖고 일본인들은 한국에 대해 더욱 좋은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 교실 안에 일본 분들은 몇 분이나 되는지 손들어 볼까요? 일본 분들도 꽤 많이 계시네요. 뿌리는 다르지만 우정으로 다져진 훈훈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알면 알수록 자부심이 생기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제1동포의 자제들에서도 한국에서 일본에 들어온 문화를 왕인 박사를 비롯한 문화를 알려줘서 한국 사람으로서의 자신감을 갖게 하고 또 일본 사람들은 또 좀 모르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알려서 말입니다. 좀 하늘 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덕천왕을 모시는 오사카의 미유키 모리 신사입니다. 이곳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다는 스루하시 코리아타운 입구에 있습니다. 과거 도레인들이 터를 잡았던 땅. 1600년이 지나서는 제1교포들이 힘겨운 삶을 시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이곳엔 왕인 노래비가 세워졌습니다. 지역의 제1교포들과 일본인들이 함께 뜻을 모아 건립했는데요. 비석에는 난파진가의 이두식 표기 원본과 한글, 일본어 해석이 사이좋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진지에서는 지금 인덕천왕을 모시고 있어요. 제1스승으로서.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또 하나는 그 한국 사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 지역에 이걸 세움으로써 하나의 어떤 친선의 심벌로서 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에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일본에서 난파진가는 매화송이란 이름으로도 불렸습니다. 신사의 궁사는 이를 기념해 노래비 옆에 매화를 심었습니다. 이것이 흰매화, 저쪽도 흰매화입니다. 그리고 저것이 홍매화고요. 매화꽃이 이 노래와 꼭 맞지 않습니까? 봄에 피고 겨울에 움츠린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매화도 역시 피기 전에는 웅크리고 있잖아요. 그랬던 것이 점점 따뜻해져서 꽃봉오리를 맺고 꽃을 피우는 것을 보면은 이 노래에 매우 걸맞는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먼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화가 자라서 먼저 꽃이 필지 이 노래의 의미가 먼저 피어날지 잘 모르겠지만요. 5년 정도 지나면 그때는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져 있지 않을까요? 긴 겨울이 지나고 맨 처음 피어나는 꽃 매화. 이곳엔 봄을 기다리는 기대와 희망이 가득합니다.
왕인의 노래비도 느긋하게 그 날을 기다립니다. 험한 바닷길 건너 성자가 된 왕인. 지금도 왕인은 일본인들의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저명한 학자들은 일본사를 만든 101인이란 책의 첫머리에 왕인을 올려놓았습니다. 만약 왕인 박사로 상징되는 한반도로부터의 도레인이 일본 열도에 건너오지 않았다면, 또한 그들이 선진적인 문화나 문명, 지식이나 기술을 일본에 전달하지 않았다면 일본의 역사와 문화는 100년 정도 뒤처졌을 것이라고 말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왕인 박사로 대표되는 한반도로부터의 도레인이 일본 사회 속에서 한 일들은 그만큼 커다란 자취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왕인 도일 1600년. 전설 속 왕인이 다시 살아납니다. 고대 일본에 문자를 전하고 일본의 첫 문명을 일군 왕인. 이제 다시 평화와 우정의 상징으로 바다를 건너 우리 곁에 오고 있습니다. 경술국치 100년. 가깝고도 먼 나라 한국과 일본. 그 공존의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말입니다.